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 둔촌주공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둔촌주공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둔촌주공은 진짜 이슈의 보고야. 아우. 둔촌주공에서 왜 요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매번 둔촌주공으로 이슈가 되니까 진짜 아파트 이름이 둔촌주공으로 바뀔 것 같아. 예. 요즘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한다면서요. 예. 창의적인 방법을 네가 내라.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 낀 그 집 살 때는 전세 대출 해주지 마. 그게 있어서 우리도 막 2%가 피토하면서 하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쓰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는 대출 규제다. 규제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지금 방침은 그게 일종의 갭 투자를 하는데 전세 대출 왜 해주느냐. 네. 물론 뭐 찬반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은행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요즘 둔촌중공 같은데 3년 동안 네가 안 들어와도 되고 전세로 들어와도 돼. 네. 그게 갭 투자 아닙니까? 모든 전세집 세입자 받는 건 갭 투자죠. 그렇습니다. 에브리띵이.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실거주 안 해도 되고 전세로 들어와도 됐네. 그래서 전세로 구하려고 했는데 예. 너희 갭 투자네? 전세 대출 이거 하지 말아줘야 되겠네.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또 둔촌주공이 또 난리 났다고 진짜 해서 미치겠어. 요 이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백종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설명한 거 맞습니까? 네, 대충? 그렇습니다. 네. 뭐 거의 모든 내용. 자, 여기까지 듣고 백정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거의 어떻게 모든 된 내용을- 겁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게 맞고요. 조금 예. 중복되는 거 많이 쳐내고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용어는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슬라이드 네. 잠깐 봐주시면 어, 지금 안 대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일으켜지는 대출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실무적으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갭 투자에 쓰이는 전세 대출. 그렇죠. 예, 집을 사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를 이제 집을 사는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미리 구해서 그런 다음에 그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바로 매매 잔금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전세 들어오는 날 바뀌는 그것을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을 전세 대출 해주는 입장에서는 너 집주인이 바뀌는 걸 조건으로 나 전세 대출 해주는 거야라고 예. 해서 용어 이름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예. 금융권에 실무적으로 부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대표 말씀대로 지금 매매 쪽에서는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4대 은행이. 그리고 분양도 어쨌든 은행들 지금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둔촌도 사실 분양이긴 하지만, 형태는 분양이긴 하지만 지금 2%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이 아닌 돈으로 잔금을 치른다는 의미에서는 뭐 갭투자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해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논란의 시작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지금 기본적으로 갭 투자는 나쁘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셋집 세입자가 있는 집을 보유하는 것은 그럼 다 갭 투자잖아요. 전세 세입자를 들인 집이 갭 투자 아닌 집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채도 없죠. 예. 그럼 우리나라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모든 집은 다 갭 투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전셋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출이 전세 대출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세 대출을 금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너희 전세 대출이 갭 투자를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갭 투자는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모든 전세 대출 금지면 말이 되는데 전세 대출을 시행하는 그날 집주인이 바뀌는 전세 대출만 금지라고 하면 나머지 전세 대출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금지하는 겁니까? 옛날에 이미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과 지금 이번에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있는 국민들이길래 살짝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집값 올라가는데 기분 안 좋은데 하필 그때 아니 뭐 전세를 그런 건 들어간다고?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있는 전세자도 사실상 다 갭 투자는 갭 투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사실 투자로서만 사는 셈이잖아요. 내가 전세가 있는 집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집주인만 바뀌는 건 물론 지금 갭 투자도 당연하죠. 똑같은 시각에서 보면 다 투자자죠. 투자자지만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투자가 추가되는 셈이니 지금은 하여튼 지금 국면에서는 요거는 좀 안 해줄 거야. 그거를 도와주는 대출은 안 해줄 거야. 라는 컨셉이니 뭐 그거는 대출 정책으로 사실은 이게 말이 돼? 그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구별이 격렬한 된다고? 논쟁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역시나 구별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논리- 갭 투자한 사람은 되고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왜 얘기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대출은 여기서부터 규제합니다. 뭐 그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용어 설명을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이걸 여기 백- 제가 예. 한 이유가 이게 지금 이 프로나 안 대표 말씀처럼 그냥 들어서는 그게 뭐가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맞다고 들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논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 집을 주인이 바뀔 때 전세금을 자기 잔금으로 충당하는 걸 하지 마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2% 비판처럼 상당히 그것과 기존의 그 기존 조합원 대출 받는 거 전세 대출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다릅니까, 뭐가?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용어 자체로만 보면 구분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둔촌주공에 이제 이런 뉴스가 9월 4일, 5일에 많이 나왔는데 예. 지금 제가 비공개 회원들만 입주 예정자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이제 회원 도움 받아서 캡처를 받았는데 이제 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일반 분양자의 아이고, 어떤 뭐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을 들여서 잔금을 충당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식의 반응이 그러니까 많고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걱정은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은 안 대표 설명처럼 총선 직전에 3년 실거주 유예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잔금을 전세금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두세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통 전세 세입자 구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11월 27일부터 입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 하필이면 이제 은행들이 2, 3주 전부터 이거는 좀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게 보도가 나니까 깜짝 놀랐던 지금 혼선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조합원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들어갈 때 대출 해주고 이번에 당첨받은 청약 당첨돼서 분양받은 분의 집에 전세자 그건 안 들어갈 되고. 때는 안 해주고. 예, 지금 세계은행. 그렇게 자, 하는 근데 거예요. 예. 똑같은 청약 당첨된 분이 그럼 잔금을 내 돈으로 치러요. 돈이 좀 있어. 혹은 부모님 돈 빌려서 내 돈으로 잔금을 다 치러.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세입자 받으면 예. 그 세입자한테는 전세 대출 해주죠.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 똑같은 집 똑같은 집주인인데 네. 내 돈으로 치른 사람한테는 전세 대출을 쳐주고 똑같은 갭 투자고 나는 거주 안 할 건데 하루 정도 굴릴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예. 그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무슨 정책적인 의미가 있고 무슨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뭐 갭 투자인데. 큰 당연히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들고 오게 된 것인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노련하다. 보통 여기 장스러운 기자는 이게 뭐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많이 이러는데 요즘 나 백기자 제일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2%. 지금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하루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예. NH농협은 야.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전향했어요. 야. 와. 잔금을 치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 보면 바뀌지 않았지만 아직 예. 등기 전이죠. 하루 정도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 그런데 2% 논리처럼 어쨌든 돈까지 다 치렀다. 등기만 안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NH농협은 그래도 해주겠다는 쪽으로 또 예외를 뒀고요. 예외를 뒀고. 우리은행하고 KB국민은행은 그 논리상 지금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날 전세 대출이 나가는 날 그 돈으로 충당하는 건 안 돼라는 의미에서 안 된다라는 걸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되는 은행도 있습니다. 신한하고 은행별로 막 하나은행은 달라요 지금. 예, 지금 5개 은행이 NH농협은 잔금만 치르면 등기 안 돼도 돼. 예.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아니 그날 뭔가 주인이 바뀌고 전세 대출 나가는 건 안 돼. 뭐 그리고 신한 하나은행은 상관없이 일단 해줄게. 예. 이렇게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2% 말씀대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조합 관계자는 그 뭐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데 뭐 신한 하나은행 같이 되는 은행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해서 하면 될 것이다. 아. 그리고 잔금이란 게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자는 평당 3,800만 원 선이에요. 그러면은 84제곱미터 34평 하면은 이제 12억. 13억 정도 되거든요. 13억. 거기에 20%면 한 2억 6천이고 취득세까지 하면 2억 8, 9천 정도 해요. 2억 8, 9천 또 뭐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큰 일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조합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보통 저런 돈 법무사가 빌려주고 수수료 받고 세입자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그럴 수도 있네. 갭 투자 전세 세입자 받는 건데 그래서 엄청 큰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전세 대출은 금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니까요. 부작용이 있든 없든 간에. 예. 근데 지금 이게 뭐한 짓이냐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그러니까 해주고. 어떤 은행은 그걸 해주고 어떤 은행은 안 해주고 뭐한 짓이냐고. 어쨌든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그러니까. 논리도 꼬이니까 2% 어. 말씀대로 혼란스럽고 은행도 5개 큰 은행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예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네, 해주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 막 발품을 팔아서 전화 돌리고 뭐 그래야 되니까 어. 굉장히 그 전세 들어오시려는 분들 입장,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말고 분양권 하시는 분들 말고 굉장히 이상해요. 그냥 실거주로 굉장히 전세 이상해요. 들어오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근데 좀 이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상훈 기자도 이게 정부 정책이 아니고 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봐 해서 지금 은행들이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사례 이거 좀 안 해주는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하고 해주는 은행이 있고 하여튼 우리는 안 해주고 이러고 있다면 예, 예. 결국은 다 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해주는 쪽이 유리하잖아요. 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하고 해주고 있는 은행이 있다며 그러면 옆에서 우리는 강경하게 있다가 그러니 대출 줄이는 효과도 하나도 없고 별로 정책 말이 메시지도 하나도 없고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만 하고 음.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주관적인 얘기를 해보죠. 제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더라도 그 정책은 메시지라도 있었어요. 집 가진 부자들은 나빠라는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지만 메시지라도 있었는데 이 정책은 메시지도 없고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하고 어떤 은행은 안 하고 뭐냐고 왜 사람만 이게. 불편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상한 거 괜히 아이템만 주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에는 좀 영향을 이런 혼란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지금 제가 어쨌든 공인중개사 업소에도 많이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물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귀찮고 불편하니까 물론 금리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신한 하나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시려는 전세 대출자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12,000세대 중에 여기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보면 중복 매물을 그 골라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동일매물 네. 묶기 버튼 눌러서 보면은 예. 굉장히 많은 평형이 있는데 다 더해 보면 한 3,300여 건의 전세 어떤 매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요게 전세 대출의 향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요게 요게 잘 어떻게 나가느냐 잘 마느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결정될 걸로 야, 이거 보입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네. 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고요. 또 괜찮다는 사람도 아까 있었고요. 그런 예.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2%께서 또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은 이상하게 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알아요. 예, 슬라이드 잠깐 마음에 안 봐주시면 들어. 또 뭔데요? 신한은행이 사실은 이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이 조건부 전세 대출 불가 매매의 경우에 예. 그거를 좀 선도적으로 한 편인 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깐깐한 편이에요. 예, 예. 저의 주거래 은행입니다. 예. 아. 그래서 좀 빨리 했던 조건부 전세 대출 매매의 경우에 안 돼라고 2, 3주 예. 전에 빨리 시행했던 은행인데 예. 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일반 분양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서 전세 대출을 나가게 하겠다라고 한 신한 하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신한은행이. 근데 그게 좀 논리가 아주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게 매매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 실행 때 집주인 바뀌면 전세 대출 안 됩니다. 이제 지금 난 이렇게 하고 논리잖아요. 있다는데. 네. 그리고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신한은행이. 근데 재건축 일반 분양자의 경우에는 잔금도 안 치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했지만 분양계약서상에 분양자가 일단 소유자로 적혀는 있으니까 예. 해석상 그렇지. 같은 주인이 소유자라는 안 바뀐 걸로 보고 대출을 해줄게라는 게 신한은행의 지금 스탠스예요. 그럼 둔촌주공의 그 전세는 또 신한은행 가면 된다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이 취지를 생각했거든요. 그 잔금을 치를 때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치르는 거잖아요. 일반 예. 분양자 입장에서 예. 어쨌든 세입자 돈을 네. 넣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주니까 뭐 전세대출자 입장에서나 일반 분양 입장에서 고맙긴 한데 신한은행이 논리엔 좀 안 맞는다. 이걸 막겠다는 취지가 내 돈이 아닌 돈으로 잔금일에 전세세입자 전세금으로 치르는 그런 갭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걸 하는 건데
일반 분양 둔촌주공은 예외. 스스로 꼬인 것 같다. 예, 라는 게 논리가 좀 꼬이는 거죠. 원래 처음에 신한은행이 안 해준다가 해주는 걸 바꾼 거죠. 아니요, 이 원래부터 둔촌주공에 그랬습니까? 대해서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요게 좀 논리가 저는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적이 아닌가. 남들이 지적이 해주니까 뭐 일관성이 일단 없다. 예. 남들이 해주니까 우리도 해주지 그러면 뭐. 둔촌주공을 분양받은 사람이 음. 잔금을 네. 대출을 받아서 네. 치르는 것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 아니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세입자 받으면 또 세입자는 전세 대출은 또 이번엔 해주잖아요. 네. 그게 그럼 대출금으로 잔금 치르는 거는 아닙니까? 이거 왜 박기자한테 따지냐고. 이상한 스스로도 논리가 꼬였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집에 내 집에 잔금을 내 어. 예금에서 꼭 헐어서 써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고요. 어. 사람마다 다르지 그거. 사람마다 다르죠. 하여튼 계속 반복되지만 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뭔가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를 하지 와, 말자라는 말자. 논리가 지금 반복되고 지금 있는 반복되고 거고 있다. 그게 어떤 아주 작구적인 의미로 분양계약서상의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안 바뀐 걸로 볼게라고 하는 게 자의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른 데도 이렇습니까? 둔촌주공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말고도 다른 데도 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어요. 앞으로 지금 반포나 이런 데 좀 큰 단지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냥 그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B 국민은행도 요 한시적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를 10월 말까지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이 11월 27일 근처에 가서 둔촌주공 잔금일 때 스탠스를 바꿀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업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B 국민은행도 그렇게 여지를 둔 것만큼 안 대표 말씀처럼 그럼 다른 단지는 뭐 B 단지는 C 단지는 했을 때는 그때마다 좀 어떻게 될지 은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좀 전세 대출 받아서 입주하시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이게 지금 하여튼 되게 곳곳에서 혼란이 모양이네요. 어쨌든 네, 지난번에도 뭐 한번 이 이슈를 다루긴 네. 했습니다만.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케이스는 이제 기존의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왜냐하면 뭐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딴 집에 전세 들어간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내가 주택이 있지만 내 집을 전세 주고 내가 전세로 네, 들어가는 그러면은 경우. 1주택자의 전세대출자가 되는 건데 네, 그런 경우 지금 많죠.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 것도 좀 조이고 있어요, 은행들이. 그것도 조이고 있어요? 예, 실제 사례인데 잠깐 제가 제보받은 건데 어. 보시면 복잡하지만 이해되실 거예요. 경기도에 1주택이 있는데 네. 네. 서울에 또 새로운 전셋집에 들어가셔서 사시는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4억 7천만 원 월세 120만 원 반전세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서울의 집에 그래서 2억 3천만 원을 KB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예. 받은 2년을 분이. 잘 살았는데 예. 이제 연장할 때가 됐어요. 어. 그래서 집주인하고도 합의가 돼서 연장을 하는데 KB 측이 고객님 당신은 경기도에 주택이 하나 계셔서 예. 있어서 2억 3천만 원 중 3천만 원 좀 갚으셔야 이게 대출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왜요? 그냥 1주택자시니까요. 뭐 그러면 2억 설정- 3천만 원을 다 상환하라고 통보해야지 대출이 네. 금지면. 네, 그건 또 여기서 3천만 아니었습니다. 원만 상환하라는 예, 건 이게 논리가 7월 이상하잖아요. 말이거든요. 좀 아쉬웠나 보지. 네, 7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조건을 다른 것도 아니고 집주인도 똑같고 조건도 연장하는 똑같고 건데. 심지어 전세금도 똑같았어요. 바뀐 게 와. 없는데 근데 당신은 경기도에 1주택이 있으니까 서울에 이 전셋집에 전세자금 대출 일부 갚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 3천만 원을 갑자기 갚으라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예, 신용대출로 이거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출도 줄지도 않네. 예, 이 사례를 보면 이게 뭐 대단히 뭐 맞고 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만큼 은행들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지금 전세 대출을 줄이려고 한다. 그런 상징적인 사례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니 그때 이복현 그거 옆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만 하고. 금감원장님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 옆에서는 얘기 안 하고 여기 와서만 그래. 옆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안 했겠습니까? 지금 왜 은행들이 왜 이렇게 대출을 조이지라고 하실 텐데 예. 뭐 아시는 분들 이미 보도 보셨을 수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금융권의 가계대출 월 증가액만 뽑은 건데 네. 뭐 4월, 5월부터 슬슬 늘기 시작하더니 7월, 8월에 부동산이 뜨면서 수도권에 지금 7월에 5조가 늘고 8월에 추정치긴 하지만 9조 원 넘게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나 은행 입장에서 좀 과열이다라고 해서 무슨 핑계로든 그게 합리적인 핑계든 아니면 다소 좀 합리적이지 않은 핑계든 간에 대출을 안 해주려고 처음엔 금리를 올려봤다가 그것도 효과가 없으니까 네. 이런 논리적으로 뭐 당신은 안 됩니다라는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대출을 조이고 있다. 바로 저 그래프가 저 포인트죠? 예, 금감원도 사실 금감원이 왜 집값을 잡으려고 나서겠어요. 주무부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 그래프 계속 좀 보여주세요. 2% 얼굴 봐봐야 시청자분들 기분도 안 좋으실 테니까. 그래도 2% 얼굴은 나오네. 저렇게 저 4, 5, 6, 7, 8에 4조, 5조, 그러니까 5조 5천 이상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나라 GDP 증가, 명목 GDP 증가하는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저 정도 안 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넘으면 저거는 무슨 일이 있어라도 저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게 매우 심플한 그냥 원칙이에요. 심플한 원칙이고 사실은 가계대출 문제 이거 관리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그렇긴 한데 저걸 숫자로만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게. 지금 예를 들면 1주택자는 자기가 보유한 주택에 살지 않을 때는 세입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전세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전세 대출 안 해줄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월세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의 우리의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야, 이자 부담, 원금 부담, 이 갚는 부담이 커지니 예. 그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위험해져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자 내면 소비가 위축되고 월세 내면 소비가 안 위축됩니까? 뭐 그런 똑같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대출 부담이 늘어났을 때 경기가 침체로 없거나 이자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났을 때 너무 큰 충격이 있으니까 그걸 좀 미리미리 지금 안 좋아도 조금 미리미리 줄여놓자는 차원이겠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 됐다. 손잡을 데 없다. 난 불러주지도 않아. 아무튼 예. 하나 더 드리면 어. 원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증가할 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가 사는 국면이라면 즉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사면 가계부채가 잘 안 늘어요. 왜 그렇게 해요? 다주택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집 살 때 전세 끼고 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도 대출이 안 는다고요. 조금 전에 대출 그래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는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국면에서는 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렇게.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집 살 때는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집값이 오르는데 저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실수요자가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렇게 줄여줄까요? 예를 들면 다 다주택자들 보고 사라 그럴까요? 그러니 저게 어찌 보면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국면이구나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저 숫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감원이 6일 오늘이죠. 뭐 비공개긴 한데 은행 대출 담당 임원 또 불러가지고 오늘 또 불렀어요? 가계부채 관리 실무 협의회 갖는다고 하거든요. 예. 뭐 비공개라서 지금 뭐 소식을 알 수는 없는데 지금 2%나 안 대표가 걱정하시는 그런 약간 자의적인 대출을 조이는 자의적인 여러 가지 원칙이나 영업 방침에 대해서 또 뭐 의견 교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세 대출을 은행별로 그냥 알아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정돈된 어떤 방침을 좀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후에 뉴스들 보시면서 또 저도 취재해서 또 취재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다만 이제 2% 말씀도 제가 잘 들었고 그 금융감독원이 좀 노련한 거 봐. 노련한 방송이. 좀 배우십시오, 좀. 금융감독원 얘기함으로써 2%는 투정만 부리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지금. 그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 좀 조금 실수하면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7월에는 또 어떤 그
가계부채가 느니까 은행들한테 경고장 날리고 또 8월 25일에는 뭐 또 KBS 대담 프로에 이복현 원장이 나가서 또 그 금리를 얘기도 올리는 어, 대출 얘기했죠. 관리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또 이후로부터 지금 그래서 이 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였다가 풀었다가 또 요번 지난 수요일이었죠. 2%도 패널로 나가신 금감원 간담회에선 또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어떤 실수요를 또 기계적으로 막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또 그러니까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7, 8, 9월 사이에 그런 공개 발언이 많다 보니까 예. 은행도 혼란스럽고 그 아, 뉴스를 지금? 보는 그 뉴스를 보는 우리 실수요자나 시청자분들도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금융당국도 조금 신중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하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금융으로라도 수요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죠? 그럴 때는 2%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음. 이 대출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집값 올리는 거니까 네. 그 말은 맞아요. 대출을 좀 쪼일 때는 쪼여야 집값을 잡는데 브레이크가 좀 걸린다고요. 이게 심플한 방법으로 돼야 된다. 심플한 원칙. 예. 그런데 요런 대출은 갑자기 전면 금지.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거는 여전히 허용 이러지 말고 전반적으로 대출을 조금 줄여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라고 하면 각자 DSR, DTI, 뭐 LTV 있잖아요. 그럼 원칙으로 정해서. 그렇지. 평소 같으면 나갈 수 있는 대출의 금액이 100이라면 자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이 약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지금이 9월 15일이니까 뭐 10월 15일부터라도 왜냐하면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은 해줘야 되거든. 예상은 해놓고 예정이 있으니까 한 달 후부터는 과거까지 했던 전체 대출 기준에서 10%를 감합니다. 이거는 전세 대출도 10%가 덜 나오는 거고 주담대도 10%가 덜 나오는 거고 그래도 안 잡히면 한 달 후에는 그걸 20%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약 전체적으로 다 건리보 소인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줄이나 야 전세 대출을 1주택자 전세 대출 안 돼 임마 이렇게 줄이나 줄이는 목적에 부합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언더스탠딩에서 욕 먹잖아요. 지금 논리가 안 서니까. 그리고 갑자기 불편해졌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오. 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2%한테 물어보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우 원칙적이고 심플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너무 기교적으로 논리를 짜니까 논리 그게 만들지 왜 말고 알겠다니까. 그렇지라고 안타까운 의문이 건 알겠으니까 잠깐 좀 줄이겠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20%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고하고. 이거 이복경 원장이 할 때 했습니까? 근데 이복현 원장이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거기서 얘기를 진짜 안 해. 설명을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